그날 저는 제 평생의 동반자이자 제 이름 한지연보다 더 많이 불렀던 이름 영감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그 장례식장은 새로 지어서 그런지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텅 비어 스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국화꽃 향기는 너무 진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고 영정사진 속 영감은 평소답지 않게 너무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꼭 증명사진 찍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앉혀놓고 찍은 것처럼 말입니다. 제일 가관이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텅 빈 조문객 의자들이었습니다. 아들놈 내외 자리, 딸년 내외 자리, 그리고 그 밑으로 줄지어 놓인 손주놈들 자리까지. 꼭 누가 일부러 치워놓기라도 한 것처럼 의자 위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장례식장 직원은 저보다 더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친구가 제 눈치 한번 보고 텅 빈 의자들 한번 보고 헛기침만 연신해댔습니다. 사모님, 조금 더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시작합시다. 우리 영감, 시간 안 지키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어. 맞습니다. 우리 영감 김진철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10분 전, 식사 시간은 정각. 밤 9시 뉴스 시작하면 세상이 무너져도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던 사람. 그런 양반이 제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식들 기다리느라 지체되는 꼴을 보면 관뚜껑이라도 박차고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젊은 목사님이 영혼 없는 목소리로 성경 구절을 읊기 시작했고 저는 텅 빈 의자들을 등지고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울음이라는 것도 터져나올 구멍이 있어야 터져나오는 법인데 제 속은 그때 이미 시멘트를 부어놓은 것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식들을 이해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 사는 게 바쁘지. 얼마나 바쁘면 애비 장례식에도 못 올까? 아들 김성훈이는 장례식 전날 밤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딱 12글자였습니다.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마침표까지 찍어서 보낸 그 문자를 보고 있자니 이건 아들이 보낸 게 아니라 무슨 카드 회사에서 보낸 독촉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 일인지 전화 한 통 할 시간은 없었나 봅니다. 딸년 김미영이는 더했습니다. 그녀는 이틀 전에 느긋하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목소리는 또 어찌나 간드러지던지 꼭 백화점 안내방송 듣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나 미영인데 어떡하지? 내가 내일 청담동에 예약을 해놔서 말이야. 이거 취소하면 위약금 물어야 한대. 아빠한테는 다음 주에 찾아뵌다고 좀 전해줘. 알았지? 다음 주라니. 죽은 사람이 다음 주에 온다는 자식을 기다려준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자식들이 나랑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운구 행렬이 나갈 때도 저 혼자였습니다. 흙을 파고 관을 내리고 다시 흙으로 덮는 그 모든 과정을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아니,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도 안 와.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나도 그게 궁금하다. 모든 것이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저는 실감했습니다. 영감도 없고 이제는 자식도 없다는 것을. 영감의 흔적이 가득한 집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습니다. 낡은 안락의자, 나란히 놓인 노인 신발, 텔레비전 리모컨까지.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은데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찬장에서 가장 비싼 양주를 꺼내 먼지를 닦고 얼음도 없이 잔에 가득 달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무심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뭐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딸년의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딸년은 아버지의 발인이 한창이던 바로 그 시각에 친구들과 레스토랑에 앉아 와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쟁반만 한 접시에 손톱만 한 음식이 담겨 있었고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청담동 브런치, 해시태그 오늘도 우아하게, 해시태그 여자들만 이수다.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 페이스북이라는 것도 찾아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푸른 잔디밭 위에 서서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어찌나 화나던지 꼭 나라라도 구한 사람 같았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가을 골프, 해시태그 나이스샷, 해시태그 성공적인 거래.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침침해져서 화면이 흐릿해질 때까지.
그리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양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속에서부터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애비의 죽음이 골프 약속이나 친구들과의 브런치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전화번호 수첩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잠결에 전화를 받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변호사님, 접니다. 한지연. 아, 사모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상중이라 경황이 없으실 텐데. 경황이 없긴요. 아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제 평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유 원장. 그거 싹 다 뜯어 고쳐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빠른 시간으로 약속 좀 잡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잔을 내려놓고 영감의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영감, 미안하오. 당신이 평생 모은 돈, 저놈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것 같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지연이라는 제 이름을 또렷하게 의식했습니다. 최 변호사와 통화를 마치고 나니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집안에서 저 혼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자니 온갖 잡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평생 잠귀 하나는 밝았던 영감이 옆에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아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영감이 쓰던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감의 서재는 그 양반 성격 그대로였습니다. 책은 가나다 순으로, 서류는 날짜 순으로, 펜은 색깔별로. 먼지 한 털 없이 정리된 방에 들어서니 꼭 영감이 금방이라도 돋보기를 쓰고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낡은 책상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영감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쓸어보았습니다. 연필꽂이, 탁상시계, 낡은 수첩, 접힌 신문. 모든 것이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책상 맨 아래쪽 서랍, 쇠사슬까지 채워져 있던 그 서랍에 눈길이 갔습니다. 열쇠는 늘 그랬듯 낡은 부처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랍을 열자 켜켜이 쌓인 먼지와 함께 낡은 공책 몇 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겉표지에는 영감의 반듯한 글씨로 가계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988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의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1988년 5월 12일,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 성훈 초등학교 입학 선물 마이너스 지구본 1만 5천 원. 그 밑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우리 아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저도 모르게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경기도 구석의 작은 방 한 칸에서 네 식구가 부대끼며 살 때였습니다. 1만 5천 원이면 쌀 한 포대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시절 영감에게 1만 5천 원짜리 지구본은 아들에게 세상을 통째로 안겨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제 속은 점점 더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1995년 7월 22일. 딸 미영 피아노 학원비 3개월분 마이너스 18만 원 미영 엄마 몰래 비상금으로 해결. 2001년 3월 5일. 아들 성훈 대학교 등록금 마이너스 420만 원 가게 옆 최 사장에게 급히 빌림. 2008년 11월 1일. 딸 미영 결혼 예단비 보탬 마이너스 3천만 원 가게 보증금 빼서 줌. 2015년 4월 18일. 아들 성훈 주식 투자 실패 손실 보전 마이너스 5천만 원 평생 부은 적금 깨서 줌. 가계부는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 유학비, 결혼 자금, 사업 미천, 자동차, 아파트 전세금. 심지어 손주들 기저귀가까지. 그 액수가 쌓이고 쌓여 제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영감은 그 모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새벽에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밤에는 배달을 뛰었습니다. 7순이 넘어서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던 이유는 자식들이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아버지가 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현금 인출기였으니까요. 비밀번호도 필요 없고 수수료도 없는. 가계부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짜였습니다. 아들 성훈 내외, 딸 미영 내외 방문 마이너스 용돈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 손주들 용돈 마이너스각 50만 원씩 총 2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영감의 마지막 기록이 힘없이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올해도 자식들 얼굴 보니 좋구나. 그런데 이놈들 애비가 암이라는 건 알까?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말을 꺼내기가 힘이 드는구나.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감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끙끙 앓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명절이라고 찾아온 자식들 손에 기껏 돈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애비가 죽어가는 것은 까맣게 모른 채 그 돈을 받아들고는 신나서 돌아갔을 겁니다. 엄마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저희가 효도하죠. 입에 발린 그 소리를 짓거리면서 말입니다. 저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먼지가 풀 날렸지만 기침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재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계부를 품에 꼭 안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건 그냥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당신과 나의 피와 땀,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남편 김진철의 인생이 저런 개돼지 같은 자식들 손에서 함부로 더럽혀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화장을 하고 영감이 사준 옷 중에 가장 고왔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갑과 함께 낡은 가계부를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심정이 이러했을까요?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영감, 당신이 평생 모은 돈. 이제 제대로 쓸 곳에 쓰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계부를 꼭 껴안고 걸어가는 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은 제가 사는 동네 상가 꼭대기층에 있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문을 열었을 때나 지금이나 낡은 소파하며 빛바랜 법전들이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희끗희끗한 머리의 최 변호사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상중이신데 이렇게 직접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최 변호사는 제 남편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젊은 시절 돈도 백도 없던 우리 영감에게 가게 계약서 쓰는 법부터 금전 처리하는 것까지 공짜로 가르쳐주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에게 꾸벅 고개를 숙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급해서 오자고 한 걸요. 최 변호사는 여직원이 타온 믹스커피를 제 앞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유 원장을 수정하신다는 말씀은 혹시 자제분들과 상의가 되신 일인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상의요? 최 변호사님, 우리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뻔히 아시면서 뭘 그런 걸 물으십니까? 걔들하고 상의를 하면 제 무덤에 흙 뿌릴 때까지도 결론이 안 날 겁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식들인데 너무 단칼에 결정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늙은이 참견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후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핸드백에서 그 낡은 가계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척 올려놓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게 뭔가 하는 표정으로 가계부를 내려다봤습니다. 후회는 무슨 후회요? 제 평생의 후회는 저 가계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거 한번 보시지요. 이게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지은 자식 농사 성적표입니다. 저는 가계부를 펼쳐 아들 사업자금 5천만 원을 대준 페이지와 딸년 결혼할 때 3천만 원을 챙겨준 페이지를 짚어보였습니다. 우리 영감, 저 5천만 원 챙겨준다고 평생 모은 적금 깨는 날 저 몰래 방구석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딸년 시집 보낼 때 기죽이지 말라고 가게 보증금 빼서 저 돈 쥐어주고는 정작 우리는 한겨울에 연탄불도 제대로 못 대고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서 더 무섭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걔들이 애비 장례식 날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딸년의 인스타그램과 아들놈의 페이스북 화면을 최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들놈은 골프장에서 나이스샷을 외쳤고 딸년은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칼질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 새끼들이 할 짓입니까? 최 변호사는 가계부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최 변호사님, 우리 영감 살아생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기가 과일을 참 잘 깎았거든요.
사과 한 알을 깎아도 껍질이 끊어지지 않게 돌려 깎아서는 제일 달고 맛있는 부분을 쓱 잘라서 제 입에 먼저 넣어주곤 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니 목이 메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영수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 뭔지 아나? 그건 정성 들여 깎아서 사랑하는 사람 입에 넣어주는 과일이다라고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 말뜻을 알겠습니다. 유산이라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돈이 유산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정성과 마음을 물려주는 게 진짜 유산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마음을 나눠주고 싶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재산, 땡전 한 푼 물려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 최 변호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저도 군말 없이 따르겠습니다. 그럼 이 재산은 전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제게는 손자라는 변수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으니까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수정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모든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수혜 단체를 선정하고 자식들의 상속권 포기 각서까지 준비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50년 넘게 제 어깨를 짓눌렀던 좋은 어미라는 굴레가 비로소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니 창밖으로 정오의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사모님. 이제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혹시 자제분들한테 이 사실을 언제쯤 알리실 생각이십니까? 굳이 제가 먼저 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걔들이 알아서 알게 되겠죠.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맡으니까요. 제 말에 최 변호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서류 작성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최 변호사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마 폭풍이 몰려올 겁니다.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평생을 비바람 맞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겨울 손바닥 하나 못 피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폭풍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거세고 지독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선봉에는 제 딸년 김미영이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무실 건물을 나와 햇살 아래 서니 세상이 어제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 같은 하늘이었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핸드백 속 가계부를 꼭 껴안으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영감, 봤소? 내가 해냈소. 이제 당신 인생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소.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영감의 영정 앞에 막걸리 한 잔을 따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 이제 우리 둘만의 인생 살아봅시다.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 하면서 말이요. 영정 속 영감은 여전히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웃음이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영감이 나타나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했소, 여보. 이제 당신 인생 사시오. 최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지 딱 이틀 만이었습니다.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고 꾸벅 졸고 있는데 고막을 찢을 듯한 경적 소리가 동네를 울렸습니다. 빵빵거리는 소리에 동네 개들이 다 튀어나와 지저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정신 나간 놈인가 싶어 창밖을 내다봤다가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좁아터진 골목길을 막고 서 있는 건 외제차.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 삐까번쩍한 차에서 내리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제 딸년 김미영이었습니다. 선글라스는 또 얼마나 큰 걸 썼는지 얼굴 반을 가리고도 남았습니다. 딸년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의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거실로 성큼 걸어 들어온 딸년은 대뜸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최 변호사한테 연락받았어. 유산상속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딸년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아비 장례식에도 안 온 년이 돈 문제라니까 번개같이 달려온 꼴이 참 우스웠습니다. 저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라. 동네 사람들 다 듣겠다. 그리고 너 남의 집 들어올 땐 신발은 벗고 들어오는 거란다. 딸려는 제 말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성큼 다가와 제 앞에 놓인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지금 신발이 문제야. 엄마, 노막 났어? 아빠 돌아가시고 충격받아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자식들한테 재산을 한 푼도 안 물려줄 수가 있어? 그것도 사회의 환원? 엄마가 무슨 대단한 자선 사업가라도 돼? 쉴 새 없이 쏟아내는 말을 듣고 있자니 저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내 딸년 앞 테이블에 툭 던졌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뭘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내가 그 돈에 대해 그렇게 떳떳하게 소리 지를 입장이 되는지 이거 한번 보고 나서 얘기해라. 딸려는 이게 뭔가 하는 표정으로 가계부를 들춰봤습니다. 첫 장, 둘째 장. 페이지를 넘길수록 딸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삐뚤하게 적힌 자신의 이름과 그 옆에 붙은 액수들을 확인하고 있었을 겁니다. 피아노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구정 아파트 전세금에 보탠 1억 원까지. 딸려는 가계부를 보던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가계부를 바닥에 휙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뭐 어쨌다는 건데? 부모가 자식한테 이 정도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집은 집도 척 사주고 병원도 차려주고 그런다는데 엄마는 겨우 이거 해주고 지금 나한테 생색내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띵하고 울렸습니다. 아, 이년은 정말 모르는구나. 저 돈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 돈을 벌기 위해 제 애비와 어미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까맣게 모르는구나. 저는 바닥에 떨어진 가계부를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거 당연할 수 있지. 그런데 말이다, 미영아. 저는 딸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파리만 한 선글라스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식이 애비 장례식에 와서 곡소리 한번 내주는 것도 나는 당연한 건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더구나. 그건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피치 못할 사정. 내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는 게 내 애비 염하는 것보다 더 피치 못할 사정이었단 말이냐?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평생 자식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살았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오늘 걸치고 온 그 번쩍거리는 옷, 그 가방, 그거 다 어디서 나온 돈인 줄 알아? 내 애비 시멘트 포대 날라가며 내 무릎 팍 닳아 없어지도록 쪼그려 앉아 벌어다 준 돈이야. 내가 마시는 그 우아한 와인 한 잔 값이 우리 영감 한 달 약값이었어. 이년아. 딸려는 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딸년의 코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발 들릴 생각하지 마라. 너한테 줄 유산, 땡전 한 푼도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한테 줄 내 인생이 이제 한 톨도 남아있지 않다. 알겠느냐? 딸려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더니 한마디 던지고 나갔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딸년이 태풍처럼 휩쓸고 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무릎이 쑤셔서 소파에 끙끙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싶어 서러운 마음이 드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저는 누구지? 싶어 현관문으로 다가가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아들놈 김성훈과 그 옆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꼭 백화점 명품관 직원들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말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문을 열자 아들놈은 기다렸다는 듯이 과일 바구니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비닐랩으로 반짝반짝하게 포장된 것이 딱 봐도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놈으로 꼴 나온 티가 났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십니까? 미영이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찾아뵙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아들놈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꼭 잘 훈련된 상담원 같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도 있고 하니 저희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소파에 앉기가 무섭게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역시나 돈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딸년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놈은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대신 서류 가방에서 주섬주섬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최 변호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조항도 좀 찾아봤고요.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은 못 속이는지 아들놈은 차트까지 그려가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유산세가 어쩌고 증여세가 어쩌고 절세 효과가 어쩌고. 아들놈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저는 기가 막혀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놈은 지금 제 애비 유산을 가지고 수익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러는 건 정말 돈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며느리는 제 손을 살포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차갑던지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움찔했습니다. 차라리 저희 이름으로 재단을 하나 만드시는 건 어떨까요? 김진철 안지연 장학재단 같은 거요. 저희가 책임지고 투명하게 운영해서 아버님과 어머님 이름을 영원히 빛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참으로 대단한 며느리였습니다. 장학재단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결국 그 재산을 자기들 주머니에 넣겠다는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였습니다. 아들놈이 슬슬 초조해졌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이렇게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도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류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류분? 그래, 법이 그렇다더구나. 아무리 부모 자식 연을 끊어도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뜯어갈 수 있는 돈이 있다더구나. 그런데 말이다, 성훈아. 어디 한번 해보거라. 법정에 가서 똑똑히 따져보자구나. 내 애비 장례식 날 골프 친 놈이 이길지, 홀로 상주 노릇한 이 늙은 어미가 이길지, 판사님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나도 참 궁금하구나. 제 기세에 눌린 아들 내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집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또다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번엔 또 누구야 싶어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인터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 있는 젊은 청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손자 준서였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뜬 손자놈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군대 다녀오더니 제법 산에 티가 나는 녀석이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던 분노를 잠시 가라앉히고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준서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거실에 앉아있던 아들놈 내외, 그러니까 준서의 애미애비 되는 인간들의 표정이 아주 볼만하게 구겨졌습니다. 넌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며느리가 핀잔을 주듯 물었습니다. 준서는 그런 엄마의 핀잔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다가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준서예요. 저 얘기 들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 녀석은 진심으로 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준서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순간 준서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이놈만은 다르구나. 그 한 번의 인사, 그 한 방울의 눈물이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살짝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놈이 우리 집에서 며칠을 묵는 동안 집안에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 녀석은 주말 내내 삐걱거리던 방문을 고치고 전구가 나간 화장실 불을 갈아주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시키려고 하면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이런 건 제가 다 할게요라며 저를 소파에 눌러 앉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꼭 젊은 시절 영감을 보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준서야, 넌 왜 할아버지 장례식에 못 왔니?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서는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할아버지 돌아가신 줄 몰랐어요. 아빠 엄마가 그냥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만 하셨지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제 손에서 수저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장례식 날은? 그날 아빠가 저한테 스크린 골프같이 치러 가자고 하셨어요. 저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삼촌한테 전화 왔을 때 우연히 듣고 알았어요. 할아버지 장례 끝났다고. 준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당연히 왔어야죠. 그런데 부모님은 왜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신 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들놈 내외는 준서까지 장례식장에 끌어들여서 귀찮은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아니, 혹시 이 손자놈이 할머니 편을 들까봐 일부러 멀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았다, 내 잘못이 아니란다. 내가 왔으니 이제 됐어. 일요일 아침 저는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오늘 할미랑 같이 어디 좀 가자. 어디요, 할머니? 내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가야지. 준서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산 중턱에 있는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영감의 묘는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간 소주 한 병을 봉분 위에 가만히 부어주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영감이 입에 달고 살던 술이었습니다. 영감, 나왔수다. 혼자 오기 심심해서 당신 꼭 닮은 녀석 하나 데리고 왔어. 저승에서라도 이놈 얼굴 보고 마음 좀 푸시오. 준서는 제 옆에 묵묵히 서서 봉분을 향해 큰 절을 2번 올렸습니다. 절을 하고 일어나는 녀석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준서의 등을 토닥여주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산 아래 풍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우리 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네, 할머니. 할미가 원래는 이 재산 전부 나라에 주고 가려고 했다. 준서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우리 집에 온 날 할미 생각이 좀 바뀌었다. 이 돈 아무데나 던져줄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게 쓸 사람한테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준서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 할미의 전 재산을 너한테 물려주마. 제 말을 들은 준서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 거 바라고 온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녀석은 정말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돈 욕심에 눈이 먼 제 자식들과는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저는 그런 준서가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나도 안다. 내가 그런 놈이었으면 애초에 너한테 이런 말 꺼내지도 않았다. 그러니 내 말 끝까지 들어라. 저는 봉분 옆 잔디밭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서도 제 옆에 조심스럽게 따라 앉았습니다.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다. 내 할아비가 월남 가서 목숨 걸고 벌어온 돈이고 이 할미가 시장 바닥에서 쪼그리고 앉아 잡은 돈이다. 우리 인생 그 자체란 말이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봉분의 억새를 흔들었습니다. 내 애미 애비는 이 돈을 그냥 종이 쪼가리처럼 생각했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건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성실이고 정직이다. 그래서 너한테 물려주려는 거다. 이 세상에 이 가치를 알아줄 사람이 너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그래, 3가지다. 잘 듣거라.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첫째, 이 돈으로 절대 내 애미 애비 빚값 갚아주는 데 쓰지 마라. 그 인간들은 밑 빠진 독이다. 내가 도와주기 시작하면 내 인생까지 통째로 말아먹고 말게다. 알겠느냐?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이 돈에 손 뗄 생각하지 마라. 내 힘으로 공부하고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내 앞가림은 내가 해라. 이 돈은 내 인생의 미천이지 용돈이 아니다. 네, 할머니.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준서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장가가서 자식을 낳거든 절대 돈으로 사랑하지 마라. 자식한테 물려줘야 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시간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라. 이 할미처럼 평생을 바치고도 자식한테 버림받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란 말이다. 제 말이 끝나자 준서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죠,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냐? 그냥 내 할아버지처럼 바보같이 정직하게만 살면 된다. 그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법이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우리 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남편 김진철의 진짜 유산이 비로소 제 주인을 찾아갔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봉분 위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꼭 영감이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야, 이제 내려가자.
할미가 내 좋아하는 칼국수 끓여줄게. 네, 할머니, 제가 파 썰어 드릴게요. 손자와 손을 잡고 산을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감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 우리 손주 괜찮지요? 저놈이라면 당신 뜻 제대로 이어갈 것 같소. 영정 속 영감은 여전히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웃음이 참 흐뭇해 보였습니다. 준서가 학교로 돌아가고 집에는 다시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적막하거나 춥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놈이 보내오는 살가운 문자 메시지와 냉장고에 붙어있는 할머니 약 꼭 챙겨 드세요라는 삐뚤한 메모 덕분이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니 웬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 자글자글한 주름, 검버섯이 피어난 손등. 평생을 진철씨 안에 성훈이 엄마, 미영이 엄마로 살다 보니 한지연이라는 내 이름 세 자는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겁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당장 동네 주민센터로 달려갔습니다. 게시판에 붙어있는 빽빽한 강좌 목록을 훑어보다가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치, 음치, 몸치, 대환영. 신바람 트로트 노래교실. 그래,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평생 목청 한번 돋아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실컷 소리나 지르며 살아보자 싶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나오는데 등 뒤에서 누가 저를 툭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50년 지기 동네 친구 정인이었습니다. 어머, 지연아. 아니야. 넌 여긴 어쩐 일이야? 독보이 맞추러 왔니? 정인은 젊을 때부터 할 말은 하고 사는 아주 시원시원한 성격의 친구였습니다. 저는 정인을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다. 나 노래 배우려고 등록했다. 뭐? 내가? 평생 무슨 수행하던 애가 노래를 배운다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러게 말이다. 나 이제부터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란다. 너는 여기 어쩐 일이냐? 나는 요가 배우려고. 뻣뻣한 몸뚱아리라도 좀 펴볼까 하고.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한참을 깔깔 웃었습니다. 꼭 20살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인과 딱 붙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나면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사 먹고 날 좋은 날에는 정인의 낡은 경차를 타고 무작정 바다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정인과 함께 춘천행 기차를 탔습니다. 삶은 계란과 사이다를 마시며 창밖 풍경을 보는데 정인이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얼굴이 참 좋아졌다. 자식 문제 그거 다 해결된 거니?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해결은 무슨, 그냥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지. 그래, 잘했다. 내가 내 속을 뻔히 아는데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평생을 자식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 청춘 다 보냈지. 내가 옆에서 보면서도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다. 정희는 제 손을 꽉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 찾았다, 친구야. 우리 남은 인생이라도 아주 신나게, 보란듯이 잘 살아보자. 친구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기차는 터널을 지나 눈부신 햇살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꼭 제 남은 인생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웃고 떠들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에 맞춰 어설프게 춤을 추고 있는데 현관문에서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마이너스. 밤중에 누구지? 준서놈인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며느리 이수진이었습니다. 아들놈과 함께 저를 찾아와 유류분을 운운하며 저를 협박했던 바로 그 며느리.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의 모습은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값비싼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완벽하게 올렸던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활함 대신 깊은 슬픔이 어려있는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깜한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우는 며느리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또 무슨 새로운 작전인가 하는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워낙 말 잘하고 머리 좋은 며느리였으니 이번에는 동정심 유발 작전으로 나오나 싶었던 겁니다. 일단 일어나서 얘기해라. 남들이 보면 내가 너 잡는 줄 알겠다. 제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한참을 울어 코가 빨개진 며느리를 억지로 일으켜 거실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자 며느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고는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혼해요, 어머님. 뭐? 이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제 아들놈 김성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식으로 또 큰 사고를 쳤어요. 어머님 찾아뵙고 갔던 그날 이후로 어떻게든 한 방 잡아서 어머님 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집까지 다 날리게 생겼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그놈, 그럴 줄 알았다 싶었습니다. 평생 제 힘으로 돈 벌어본 적 없는 놈이 마지막까지 남의 돈으로 한탕 해보려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 빌리러 온 거냐? 그렇다면 잘못 찾아왔다. 나는 이제 너희한테 줄 돈 땡전 한 푼 없다. 제 쌀쌀 맞은 대꾸에 며느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머님. 저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께 너무 죄송해서,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릴 곳이 어머님밖에 없어서 왔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지난 세월의 서움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집 와서부터 지금까지 남편이라는 작자는 늘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밖으로만 나돌았고 시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며 온갖 압박을 주면서도 정작 자신은 부모님 장례식조차 챙기지 않는 이기적인 인간이었다는 것. 자신도 그런 남편 옆에서 똑같이 속물이 되어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돈만 밝히는 나쁜 며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 어머님께서 유산 안 물려주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처음엔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건 저희를 벌하려는 게 아니라 어머님 자신을 지키시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는 거요. 며느리는 찻잔을 내려놓고 제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한 거, 어머님 외로우실 때 살갑게 전화 한 통 드리지 못한 거. 이제 와서 너무 후회가 돼요. 제 아들 준서 볼 면도 없어요. 저는 흐느끼는 며느리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계산된 연기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내뱉는 처절한 진심.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그러니 일어나거라.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는 법이다. 그날 밤 며느리는 제 옆에서 하룻밤을 묵고 갔습니다. 우리는 밤이 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집살이 이야기, 남편에 대한 실망, 준서를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떠나기 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준서 아빠랑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보려고요. 작은 식당이라도 하나 차려서 제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요. 어머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예요.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떠나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감의 영정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 우리 며느리 이제 좀 살 것 같소. 그리고 우리 아들놈도. 이번 일로 정신 좀 차리겠죠. 늦었지만 말이오. 영정 속 영감은 여전히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웃음이 조금은 안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들놈은 결국 이혼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펀드 매니저에서 편의점 주인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딸려는 남편 병원이 어려워지면서 압구정 아파트를 팔고 변두리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SNS에서도 더 이상 우아한 브런치 사진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품 가방 자랑하던 계정은 조용해졌고 가끔 올라오는 사진은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소박한 일상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법을 이제라도 고통스럽게 배우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이 낡은 집에서 삽니다. 노래교실에서 배운 트로트를 흥얼거리며 아침을 열고 친구 정인과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며 오후를 보냅니다. 주말이면 손자 준서가 여자친구라며 웬 아가씨를 데리고 와 제 앞에서 재롱을 떱니다. 그 아이는 싹싹하고 마음씨도 고와서 준서놈이 사람 보는 눈은 제 애비를 닮지 않았구나 싶어 안심이 됩니다. 가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작은 백반집을 차렸는데 장사가 제법 잘 된다며 목소리가 아주 씩씩합니다. 조만간 준서랑 같이 밥 먹으러 한번 오라고 제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기가 막히게 끓여놓겠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거실로 들어오던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저는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아들놈 김성훈과 딸년 김미영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들놈은 수수한 점퍼 차림에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고 딸년은 명품 없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이 열리자마자 동시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엄마. 저는 말없이 그들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아들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들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 편의점 운영하면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 물건 정리하고 손님들 응대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이렇게 일하셨다는 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아들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라고 잘난 척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남의 돈 굴리던 것보다 아버지께서 시멘트 포대 나르시던 것이 훨씬 더 힘들고 고귀한 일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딸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저 남편이랑 다투고 혼자 집안일 하면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그때 엄마 생각이 났어요. 딸년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우리 뒤치다꺼리 하시면서 시장 바닥에 앉아 추위에 떨면서도 제 손톱 밑대 하나 안 묻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뭘 해드렸어요? 아빠 장례식에도 안 가고 브런치나 먹고. 딸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은 중년의 자식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왔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놈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유산은 바라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시든 저희는 이제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들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자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딸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명품 가방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랑 밥 한번 같이 먹고 엄마 무릎에 머리 한번 기대고 그게 제일 하고 싶어요. 저는 두 자식을 보며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하나. 당신들 애비가 살아계실 때 왜 이러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제 마음만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가계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자식은 가계부를 보자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이 가계부를 보거라. 저는 가계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내가 이 가계부를 너희한테 보여준 건 너희를 원망하려는 게 아니었다. 이 가계부는 증오의 기록이 아니라 사랑의 기록이다. 너희 애비와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하루하루 기록하면서 너희 얼굴 떠올리면서 행복해했단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유산은 이 숫자가 아니야. 진짜 유산은 매일 아침 너희를 위해 밥을 짓고 추운 겨울에 너희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던 그 시간들이란다. 돈은 다 쓰면 없어지지만 그 시간들은 영원히 남는 거야. 저는 가계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재산을 안 물려준다고 했을 때 너희는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나는 너희가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랐던 거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거란다. 아들놈과 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자식 앞에 다가가 그들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울지 마라. 너희 애비가 보면 속상해하신다. 대신 약속해라. 앞으로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살겠다고. 너희 자식들한테는 제대로 된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네, 어머니.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엄마. 꼭 그렇게 살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배고프지? 내가 국수 좀 삶아줄게. 너희 애비가 좋아하시던 잔치국수란다. 어머니, 엄마, 그만 울고 가서 손 씻어라. 밥은 웃으면서 먹어야 체하지 않는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자식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치국수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수를 한 젓가락 먹던 딸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국수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너 원래 국수 좋아했잖니. 아들놈도 눈물을 닦으며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렸을 때 두 녀석이 식탁 앞에 앉아 까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년이 제 옆에 와서 서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다, 내가 하마.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엄마 집에서 설거지 좀 하고 싶어요. 딸년은 그렇게 말하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년 옆에서 행주질을 하며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남편이랑은 많이 좋아졌어요. 둘이 힘을 합쳐서 사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더 행복해요. 돈은 없어도 말이에요. 그래, 그게 진짜 부부지.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딸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영감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영감, 봤소? 우리 자식들 이제 좀 사람 됐소.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오. 영정 속 영감은 여전히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웃음이 참 환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지연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 헌신한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관계를 그래도 다시 회복하려 손 내밀 용기가 있으신가요? 한지연 할머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시간이다라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오랫동안 연락 못한 가족에게 안부 한마디,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밥 한 끼. 그게 어쩌면 가장 값진 유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혹은 여러분이 가장 그리운 사람이 누구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또 다른 가족에게는 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